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 및 인증 동향을 주제로 3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세션 두 번째,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팀에 재직 중인 강영규 팀장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디지털 헬스 기기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 및 정책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약처 디지털 헬스기기팀의 강영규입니다. 아까 우리 강성지 대표께서 발표하다가 제가 들어왔다고 또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그 강성지 대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개똥도 약에 쓰려 그러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이제 의료기기로서 이제 개발을 해서 쓰려고 하면 역시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식약처에서는 이제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대한 그 안전성과 효과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식약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규제 기관이죠. 근데 이런 규제 기관에서 우리가 이 규제를 어떻게 잘 안내를 하냐, 업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규제라는 그런 거를 길을 잘 닦아주게 된다 그러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신속하게 그 트랙을 통과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의료기기 산업을 견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자동차 있죠, 자율자동차. 거기서도 지금 무슨 핸들, 뭐 기어, 뭐 이런 거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웰트에서 만든 벨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들어가 있는 센서들. 전형적인 의료기기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다 이제 의료기기로서 관리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이제 개념을 바꿔서 이제 이런 공산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센서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 그럼 자동차도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되냐, 허리벨트도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구분을 해주고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끔 안내를 해주는 게 저희 식약처가 해야 할 하나의 역할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이제 규제는 안전관리라는 큰 입장에서 보면 되게 촘촘하고 과학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이 디지털 헬스, 특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쪽에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됐고, 저희가 이제 목차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했고요. 이제 먼저 정책 환경 동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보건산업 시장이 연평균 4.6% 성장하고 있고, 슬라이드 보시는 것 같이 의료기기 시장은 반도체 시장과 거의 유사한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시장 중에서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그런 시장이 크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국내 의료기기 시장도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는 아직 이제 10조가 조금 안 되지만 10조를 목표로 가고 있고, 수출 실적도 지금 7조 정도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의료기기 중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가 엄청나게 많이 수출이 되면서 수출 실적이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의료기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최초로 허가를 한 바 있고, 디지털 치료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허가된 건 없지만 조만간 1호가 허가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IMDRF라 그래가지고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에 한국이 가입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현재 의장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정책을 보시면 워낙 이쪽 분야는 미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유럽 중에 이제 독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무료로 이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앱을 쓰면서 이제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디지털 뉴딜 쪽에 좀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 7월 달에 있었는데 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라 그래서
빅3가 이제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도 거기 바이오 쪽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저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희가 발표를 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디지털 헬스 기술 분야를 보시면 FDA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SM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그다음에 모바일 앱 등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용한 기술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기술을 접목한 분야가 보시는 것 같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접목되어 있을 수 있고 뭐 텔레메디신 여러 가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설명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전체 다가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의료기기 분야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의료기기인 뭐 CT, MR 이쪽과 조금 이제 대비되게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센서를 웨어러블 센서 같은 거를 착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제 일부 의료기기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 중간 영역에 있는 공산품과 의료기기 부분을 어떻게 잘 구분해가지고 규제를 가져갈 것인가가 지금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제품들을 제가 몇 개가 아니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8월 1일 기준으로 보면 79개 많이 허가가 났죠. 임상도 지금 61건 됐고 주요 적응증도 보면 이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의료 영상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부정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분석해서 진단해 준 제품들이 좀 많이 허가를 받았고, 디지털 치료기기는 아직까지 허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2개가 이제 임상 승인을 지금 받고 임상 시험 중이고 현재 또 임상 계획을 또 검토 중인 또 한 3군데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조만간 또 임상을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으로 사용하는 US 케어 의료기기도 지금 69개.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SMD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316개 제품이 국내에 허가가 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의 안전관리는 보면 크게 제품을 판매하기 전인 사전 단계와 사후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전 단계,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식약처 승인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그 사전 단계에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제조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 그런 이제 GMP 심사와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품목 심사. 품목 심사를 할 때 이제 임상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고 공장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료기기 안전관리 수사의 기본적인 핵심 사전 단계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단계를 할 때 저희가 의료기기 쪽에 특히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 위주의 안전관리 규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순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품 CT, MR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가 많이 좀 곤란해졌다. 왜? 형태적으로 다르고 그다음에 제조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장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의료기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가지고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계속 운영한다 그러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안전규제 개선 현황을 좀 보시면 예전에 의료기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료기법에서는 개념이 기계, 기구, 장치, 재료 이런 거를 이제 의료기기라고 했는데 제가 18년도에 소프트웨어도 이제 원래는 예전부터 관리했었죠.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법에다가 이제 의료기기 정의로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9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90개로 확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냐 아니냐, 그러니까 공산품이 웰리스 제품 공산품이냐 아니면 의료기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의료기기냐 아니냐라는 판단 기준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바일 의료용 앱 중에서 의료기기냐 아니냐,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기술 적용된 기술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의료기기 아니냐, 그다음에 가상 증강현실,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공산품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반적인 공산품 개념으로서 가져가실 수 있고 어떤 건 의료기기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례를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임상 시험이나 이제 비임상 시험을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든 임상 시험은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탐색 임상이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임상 시험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요건 서류 중에서 GMP 서류를 저희가 면제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P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정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GMP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품목군을 제가 새로 신설해서 GMP 소프트웨어 품목군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고. 특히 이제 허가 심사 파트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는 보통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전향적 임상시험, 그래서 환자를 모아가지고 임상시험을 했던 거에 비해 뿐만 아니라 후향적 임상시험이라서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데이터를 가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제 했고요. 그다음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와 같이 이제 그 허가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그 혈압이나 심전도 앱, 애플에 있는 그 심전도 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워치하고 같이 이제 그 전형적인 의료기기 개념상 같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워치는 공산품위로 빼주고 모바일 앱만 허가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VIR 가상 증강현실 의료기기도 똑같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면제를 해주고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허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허가 심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의료기기 규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이런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기기들은 보통 수입을 할 때 국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몇 개를 들어올 건지 어느 나라에서. 그래서 그 허가된 제품이 들어온지를 보는데 소프트웨어는 좀 다르잖아요. 보통 다운로드 받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솔직히 관리가 잘 안 돼서 제가 현실적으로 맞춰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단독인 같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보통 이제 CD, USB 옛날에 이렇게 이제 들고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저희가 면제해서 좀 편하게 해드렸다는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의료기기 이제 산업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제 법이 있는데 혁신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기기 산업법에서 보면 이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안전관리 체계도 필요하고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혁신의료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을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유추할 수 있겠지만 기술 집약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나 치료법에서 뭐 안전성에서 현재 개선을 했던 이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의료기기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의료기기가 내가 혁신의료기기를 만들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식약처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식약처에 나는 혁신의료기기를 지정받고 싶다 그러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식약처에 하면 저희가 복지부와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혁신의료기기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인증서를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의료기기 지정이 되면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주로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이 되면 안전관리 입장에서는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오퍼가 이런 거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심사나 우선 심사가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례로서 제조기업 인증도 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허가 제품을 만들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변경이 일어날 때 조금 이제 경미한 변경 같은 거는 자율관리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만 이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율관리가 조금 이제 강화됐다. 그리고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는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IRB 병원에 있는 IRB만 승인받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으로 했습니다. 이제 단계별 심사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심사를 보통 서류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제품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자료를 다 모으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모아지는 족족 식약처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허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일반 허가보다는 허가 기간이 많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별 심사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허가 특례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조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증받으면 허가 서류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면제가 되고 제품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대한 사항만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허가를 받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계획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GMP 같은 경우도 따로 소프트웨어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많이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중대한 변경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단계별 심사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만든 제조기업 업체를 지정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규정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MP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지정을 받으면
조금 더 기존의 GMP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도 역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의료기기 지금 지정을 저희가 12개를 했는데 제가 잘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12개 중에 거의 9개 제품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에요. 그 중에 이제 8개는 완전 온리 소프트웨어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쪽 분야에도 많이 이제 그 지정 신청을 하시지만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제품들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제품의 업체들은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받습니다. 그래서 인증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3개 업체가 지정을 받았고 대부분 지정받은 3개 업체는 지금 현재 주력 품목이 인공지능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를 주로 이제 제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비오너나라 운인시나 코어라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허가 때 조금 이제 제출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제를 해주고 있고 제조기업 인증이라는 게 이제 앞에 이제 강성기 대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프리서티 제조기업 인증을 저희가 조금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눈부시게 이렇게 무슨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법 시행된 지도 이제 1년 좀 안 됐고 해서 이제 초기 단계다. 가시적인 효과는 조만간 이제 슬슬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그러면 이런 디지털 헬스 기기 쪽에 어떤 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기기 임상계획 승인을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식약처장의 이제 임상계획 승인이 필요했는데 지금 아직은 이게 이제 법 개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4월 29일 날 이제 정부 입법으로 이제 입법 예고는 했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려 그러면 이제 국회 가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핵심을 이랬습니다. 의료기기를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의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잘 면제를 해주겠다, 식약처 승인을 완전 면제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일단은 입법 예고를 한 거고요. 아마 지금 의견 수렴을 저희가 어느 정도 받는데 조금 이제 변형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기기 쪽에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쪽에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 R&D도 있고, 그 다음에 문체부라든지 복지부에서도 이거 디지털 치료기기 쪽에 기획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엄청난 연구비가 아마 투입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개만 보더라도 거의 뭐 과기부 쪽도 뭐 디지털 치료기기 쪽에 뭐 200~300억 단위고, 문체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R&D 예산이 올해 뭐 통과돼서 풀린다 그러면 아마 많은 제품의 디지털 치료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아까 역할이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의료기기냐 아니냐라는 것부터 일단 가르마를 타주고 의료기기라 그러면 이제 규제 트랙에서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식약처에서 좀 할 겁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구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못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도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대구도 제가 최근에 디지털 치료기기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자체에서도 같이 조금 뭐 저희도 하고 역할을 같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중에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 쪽은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중독장애와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을 지금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요 2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임상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능 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이제 발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처뿐만 아니라 지금 복지부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건보위원, 내카하고 이제 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서 부처 합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게 저희는 이제 그 임상 시험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쪽에 지원을 하고 보위원회에서는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쪽, 그다음에 진흥원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임상 실证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끔 임상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그 복지부가 지금 진흥원 쪽에서 지금 한 5개 정도의 제품을 지금 선정을 해서 같이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식약처랑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실증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복지부 진흥원 쪽이 이제 지정해 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이 있는데 지금 5개 구성된 지금 단국대, 서울대 치과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아주대병원에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임상 실증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쪽에 보시면 저희가 같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닥터앤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진 인공지능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진단 소프트웨어 닥터앤스 1.0을 이제 작년까지 했고요. 그래서 21개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48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같이 그 인공지능 개발할 때 저희가 식약처가 좀 지원을 해서 같이 이제 인허가를 했고, 지금은 이제 그 인공지능 2.0이라 그래가지고 또 12개 질환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비만 이제 280억.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기부, 산자부, 뭐 복지부에서 그 제품 개발하기는 기본적으로 뭐 200~300억짜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국내 토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닥터앤서 적용병원이라 그래서 가천길병원이 이제 현판식을 이제 했고, 거기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기정통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식약처도 같이 협업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현판할 때 저희도 이제 같이 이제 이름이 또 기관명이 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SMD 쪽에는 조금 더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그 어려워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동등성 판단 기준. 동등성을 왜 판단해야 되나? 내 제품이 기본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을 때 임상 시험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이제 동등성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워낙 그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기능도 성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 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허가 변경 관리 방안도 저희가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품목도 기존의 90개에서 140개로 확대하는 부분을 내년에 좀 고민하고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치료기 제품화를 위해서 디지털 치료기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2종을 연말에 이제 발간하는데, 그 분야가 지금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 장애 개선 소프트웨어랑 불면증 개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2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사후 쪽에 조금 보시면 이제 그 업체의 그 시술이나 품질 관리 쪽에도 저희가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소프트웨어 제조 시설은 장소적 기준 적용을 제외를 하고, 소재지 변경 때도 계속 이제 저희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면제하는 걸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시판 후에 유통관리 기준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수입 실적 보고를 해야 돼요. 내 제품이 의료기기는 몇 개가 1년에 팔렸는지를 계속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받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팔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 보고하는 그 형태를 이제 다운로드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걸로 이제 그 개선을 하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꾸겠다 하는 게 이제 사후 관리 쪽의 안전 규제를 조금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헬스의 핵심이 뭔가 하면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나 통신을 하는 제품들은 사이버 보안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이제 안 하던 사이버 보안을 좀 해야 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하던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은 핵심적인 기술이고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산업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키사라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는데, 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강원도 원주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리빙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품을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 나온 테스트 성적수는 만약에 시약청 제출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성적수로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키사의 그 보안 리빙랩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와 관련한 온라인 업무 설명회를 매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좀 어렵다고 하면 제가 협회하고 의료기 산업협회 조합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조금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조금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19년도 발간을 했지만 국제 조화를 위해서 올해 또 연말에 조금 국제 조화는 가이드라인을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저희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IMDF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10개 국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2017년도 12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그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총괄 의장이 이제 의장국입니다. 근데 그 뭐 국제 기구가 저 총괄 의장도 있고 밑에 이제 산하가 실무 그룹이 있어요. 그 실무 그룹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무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의료기기 실무 그룹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관련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거기에 의장이 지금 저희 한국이에요 또. 그래서 그 실무 그룹이 한 13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실무 그룹을 한국이 또 맡고 있고,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 그 실무그룹의 의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참 작년부터 저희가 6월 달부터 저희가 의장국 맡았는데, 계속 이제 국제 회의를 계속 매달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목표가 22년도 3월 달에 1차적인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 공통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테이블 보시면 9월 10일 날 저희가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의견을 조회 보내고, 조만간에 공개, 다음 달 되면, 빠르면 다음 달에 공개 의견을 전 세계적으로 뿌릴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혹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